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는 주식을 오래 들고 있던 사람이 뒤늦게 2등 기업을 산 사람에게 수익률로 크게 밀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한 수치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약 355% 올라 4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약 640% 올라 거의 7배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만 355%라는 숫자도 웬만한 해에는 나오지 않는 강력한 상승인데 그 강력한 상승이 초라해 보일 만큼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좁혀보겠습니다. 두 회사 중에서 딱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어느 쪽을 골라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두 회사의 근본적인 사업 차이, 지금까지의 수익률, 앞으로 남아있는 주가 잠재력, 경영진과 리더십, 실제 사업 구조까지 하나씩 뜯어봐야 합니다. 두 기업 모두 좋은 회사라는 전제는 먼저 깔아두겠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은 결국 어느 한쪽으로 조금 더 기울 수밖에 없고 저 역시 두 회사에 모두 실제로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한쪽에 훨씬 더 큰 금액을 싣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중이 몇 배인지는 뒤에서 계좌를 직접 확인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두 회사의 근본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차이가 결국 여기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라는 점이고 대표적으로 디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이런 용어가 일반 투자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두 종목을 길게 들고 갈 생각이라면 관련 기사에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최소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디램이나 낸드의 가격과 출하량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메모리 업황과 두 회사의 실적 흐름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규모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수준의 디램과 낸드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이고 여기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더한 세 회사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순서로 보면 삼성전자, 그 다음 SK하이닉스, 그 다음 마이크론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이 구조를 흔드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성능 메모리에 남들보다 훨씬 일찍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디램과 낸드를 일반적인 메모리라고 본다면 HBM은 인공지능 시대에 훨씬 중요해진 신형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을 실제로 돌릴 때는 그래픽 처리 장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기 위해 이 고성능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용 그래픽 처리 장치와 HBM이 사실상 한 묶음으로 함께 쓰이면서 그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작은 2등 메모리 회사라는 위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HBM 점유율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선두를 차지하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그 뒤를 따라가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최신 세대 HBM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2024년 SK하이닉스의 주가와 실적에 엄청난 호재로 작동했습니다. 이 성공은 제품 하나가 잘 팔린 사건이 아니라 두 회사 사이의 역학관계를 바꾼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규모와 매출과 생산량, 모든 면에서 삼성전자가 위에 있었지만 인공지능용 메모리에서 앞서면서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사업뿐 아니라 회사 전체 영업이익에서도 추월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내부 정보가 아니라 당시 국내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질 정도로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고 나서야 SK하이닉스를 처음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삼성전자만 들고 있었는데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오랫동안 성장한다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에 붙는 HBM 역시 계속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으로 시각을 바꾼 것입니다. 매수할 때는 단기 급등을 노린 것이 아니라 이 산업 변화가 이어지는 동안 길게 들고 갈 생각이었고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인공지능 붐과 메모리 호황이 강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일부를 팔지 않고 처음 매수한 물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SK하이닉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초기의 학습 중심 단계에서 추론 중심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구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 때문에 그래픽 처리 장치만큼이나 메모리 반도체 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최신 HBM뿐 아니라 기존 D램 같은 전통적인 메모리까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은 SK 하이닉스에게도 좋지만 삼성전자에게 특히 의미가 큽니다. 범용 메모리 생산 능력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수요 폭발이 HBM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메모리 전체로 번지면 삼성전자의 대규모 생산 능력이 다시 강력한 무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는 어느 쪽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왜 그 회사를 골랐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호황이 두 회사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선택의 이유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규모를 가진 전통적 메모리 강자이고 SK 하이닉스는 인공지능용 신형 메모리에서 선두를 잡한 공격적인 메모리 전문 기업입니다. 두 번째 큰 차이는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냉장고와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까지 매우 다양한 사업을 함께 운영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산다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하나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가전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스마트폰도 과거처럼 압도적이라는 느낌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메모리 사업에 비해 나머지 사업의 매력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거의 메모리 반도체의 선택과 집중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면 메모리 업황에 훨씬 직접적으로 베팅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이해하려면 파운드리 사업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반도체가 있는데 모든 반도체 기업이 직접 공장을 가지고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반도체를 설계하면 그 설계도를 받아 대신 생산해주는 사업이 파운드리입니다. 설계사무소가 건물 설계도를 만들면 실제 시공업체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 시장의 압도적인 1위는 대만의 TSMC이고 한때 삼성전자가 강하게 추격했지만 이후 격차가 벌어져 현재는 TSMC의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그동안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회사 전체 수익성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성격 차이는 무게감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삼성전자는 굉장히 묵직한 기업이고 메모리 규모도 크고 스마트폰과 가전과 파운드리까지 여러 사업이 함께 있어서 한 사업이 어려워져도 다른 사업이 어느 정도 받쳐줍니다. 대신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둔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훨씬 가벼운 회사로 메모리에 집중하고 있어서 업황이 좋아질 때 실적 개선 효과가 곧바로 드러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호황일 때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주가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하게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여서 메모리 시장이 악화되면 이를 보완해줄 다른 사업이 적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가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많이 오른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는 누가 더 오를 수 있는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잠재력에서 삼성전자의 가장 큰 변수는 다시 파운드리입니다. 오랫동안 적자였던 이 사업에 대형 인공지능 기업과의 칩 생산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고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의 수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가 월간 기준으로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중요합니다. 적자를 지속하던 사업이 흑자로 바뀌면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실적을 깎아먹던 적자까지 사라지면서 회사 전체 영업이익이 매우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튀어오를 때 반동이 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삼성전자에는 메모리 호황이라는 기본 토제 외에 파운드리 정상화라는 추가 카드가 남아있고 이것은 SK 하이닉스에는 없는 삼성전자만의 선택지입니다. 경영진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대외적으로 차분하고 말을 아끼는 스타일이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상대적으로 표현이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한 이미지입니다. 다만 저는 그룹 총수의 성향보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SK 하이닉스의 대표이사인 광노정은 공학 전공 출신으로 오랜 기간 반도체 현장에서 커리어를 쌓은 엔지니어형 경영자입니다. HBM이 당장 돈이 되지 않던 시절에도 장기적으로 중요해질 기술이라고 보고 개발과 투자를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기술 중심의 경영 문화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한동안 기술 전문가보다 재무와 운영을 중시하는 방식이 강해졌고 비용과 투자 효율을 지나치게 따지면서 미래 기술 투자에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SK 하이닉스를 더 선호한다는 쪽입니다.
삼성전자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한국 대표 기업이라는 이유로 매수해서 거의 팔지 않고 길게 보유해왔지만 이후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이어간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등 기업이 있는데 굳이 2등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아예 보유하지 않았고 2024년 말에 HBM을 기반으로 반도체 수익성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생각을 바꿔 큰 금액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유 금액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1위라고 할 때 SK하이닉스가 약 5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5배로 맞추겠다고 설계한 것이 아니라 계좌를 확인해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 비중 자체가 제 선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무조건 SK하이닉스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선호는 SK하이닉스지만 최근 추가 매수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비중을 더 늘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상대적인 주가 위치입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호황과 HBM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하며 크게 올랐고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남아있으니 현재 가격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눌려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하락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더 많이 담았습니다. 좋은 기업 하나를 정해서 영원히 그것만 사는 방식이 아니라 두 회사의 장기 전망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면서 현재 가격과 남은 상승 여력을 비교해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업 분석과 전혀 다른 층위의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매수할 때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삼성전자는 한 주 가격이 약 27만 원이고 우선주는 20만 원대라서 개인 투자자에게 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접근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장중 292만 원까지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로 급락해 지금은 약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선인데 그래도 한 주를 사려면 월급 수준의 자금이 한 번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 담는 투자자에게는 이것이 결정적인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점 투자를 씁니다. 한 주가 170만 원이어도 10%만 매수하면 약 17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 증권사에서 이미 SK하이닉스를 소수점 방식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